저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액체 수소가 없어서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액체 수소 기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이먼 잘라이 박사님께서 시간을 20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먼 잘라이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연구단, 여기서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국산화하는 R&D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최병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청중에 어떤 분들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일단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도 말씀드릴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사회의 방향에 관련된 두 개의 큰 트렌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고요. 하나가 지구온난화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건 이 지구온난화, 이건 전 세계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미래의 큰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겨우 1도 상승했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큰 문제냐,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던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아이가 정상 체온에서 1도만 올라가도 이제 바로 응급차 불러서 병원 갈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차에 태워서 가기도 했고요.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 정말 난리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지구환경 보호해야 되고요. 이건 거슬 수 없는 대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가스의 방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굉장히 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대용량으로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저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장 방식으로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재생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재생 전력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배터리죠. 배터리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지금 제가 시간 보기 위해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 장착하고 이틀, 3일 써도 큰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여러모로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대용량으로 저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폰 배터리 가격이 보통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요. 괜찮나요? 혹시 서서 해야 되나요? 핸드폰 배터리 가격이 한 3, 4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량은 2원입니다. 2원. 한번 풀 충전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사용하는 전력,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하루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의 가격이 750조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도 지구에 가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의 한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소로 만들어서 하자는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소 사회가 온다는 이 말은 수소차가 다닌다, 이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미래에 쓰일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수소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저장하는 방식, 수소로 저장해서 그 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소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수소를 활용하는 게 친환경적이냐,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소 연료전지차가 돌아다닐 때, 연료전지차는 그냥 다닐 때는 CO2를 전혀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CO2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현재 여기 컨벤셔널 디젤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대략 1km, 100km 달릴 때 약 100g 정도의 CO2를 발생을 시키고요. 현재 있는 전력,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가지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저쪽 왼쪽 위에 있습니다.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CO2 발생을 더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차를 운행하게 되면 CO2 발생이 거의 없게 되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재생전력이 대용량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꽤 먼 미래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친환경적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동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차를 돌릴 때 발생시키는 CO2의 양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차, 가솔린 차보다 CO2 발생이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CCS라고 하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거의 재생에너지에서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CO2 발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로 가는 방향은 먼 미래에는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부터 수소를 만들고 CCS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CCS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기반한 수소 사회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슈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수소가 안전하다라고, 죄송하지만 여기 정부 정책 관계자들 계시면 이 그래프는 잘못됐습니다. 이 도표는. 수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저 오른쪽에 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된 캐파가 1년에 4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이 400만 톤에 해당되는 캐파, 물론 실제 사용은 한 100만 톤 정도지만 그 양이 이미 30-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 특히 가스안전공사 계신 분들의 노력이 수반이 되었겠죠. 그래서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사회는 올 거고요. 시점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안전도 이제 공학적인 관점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수소 사회 왔을 때 필요한 인프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을 해야 되고요. 가장 미래의 리뉴어블 에너지로 수전에 시켜서 수소를 만들겠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배질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모빌리티나 산업, 그다음에 건물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송과 저장, 그다음에 리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액체 수소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수소와 액체 수소의 실제로 사용 과정을 비교해 보면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이 오른쪽 단, 모빌리티 부분은 기체 수소가 현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지 수소가 만들어져서 기체 상태로 대용량으로 저장되느냐, 액화돼서 액체 상태로 대용량 저장되느냐, 이 부분. 운송과 스테이션에서의 저장을 고압으로 하느냐, 대기압 상태의 저압 액체로 하느냐, 이 차이. 그리고 충전소에서 핵심은 700바를 올릴 때 압축기를 통해서 올리느냐, 밑에 있는 액체 수소처럼 펌프를 통해서 올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체를 압축기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액체를 압축하는 데는 에너지가 보통 10분의 1 이하 수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뒤에서 말씀드릴 경계성 부분에서 충전소에서 이 액체 수소가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액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약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동의 안 하시는데, 야, 액체수소 액화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건 현 시점에서 수소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액체수소 당연히 경쟁력 없습니다. 세계 어디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에어리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어리퀴드가 액체로 수소를 공급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다?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제성은 수소가 보다 많이 활용될 시점에서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2030년 수소차 보급 계획을 상정을 해서 서울 경인 지역에 수소차 약 32만 대가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의 경제성을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 경제성 평가는 HDSAM이라고 하는 미국 DOE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소를 이제 수소 충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에서 수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집중적으로 대용량으로 수소를 생산해야 되고요. 물론 이건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그리고 나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숙한 과정입니다. 파이프라인,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시스템과 같은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현재의 튜브 트레일러 운송 방식,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액체수소 트레일러에 의한 운송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저 기체수소 운송 부분의 저장 부분에 지알라직 스토리지라는 부분을 봐주십시오. 모든 에너지원은 바로 즉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가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양의 대략 2개월분이 우리나라 가스 인수기지에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경제성 평가 결과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했을 경우, 튜브 트레일러를 했을 경우, 리퀴드 트럭으로 했을 경우, 결론적으로는 리퀴드 트럭으로 했을 경우가 가장 쌉니다. 분석을 해보면 수소의 생산 부분은 대용량으로 어디선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니까요. 대충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유공장에서 사용하는 하루에 1시간에 5만 루베 생산하는 수소 계질기, 그다음에 현 시점에 LNG나 나프타 가격을 하면 대략 원가가 이 정도 나오게 되고요. 쭉 보면 저장과 운송 부분에서 튜브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액체수소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튜브 트레일러는 현재와 다르게 기술 발전됐다고 가정을 하고 540바 1kg를 운송할 수 있는 튜브 트레일러를 가정을 한 거고요. 사실 수소를 액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굉장히 비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3,400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액화 비용입니다. 나머지 저장 운송 비용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조차도 액체가 경제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부분에서도 보시면 4,800원 대 3,5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수소를 700바로 고압으로 가압하는 데는 압축기를 쓰지 않고 펌프를 쓰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건 액체수소, 제가 액체수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체수소에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아까 저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기체에 관련된 부분의 저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토리지 부분을 봐주십시오. 자본 투자비인데요, 오른쪽에. 스토리지 부분에 겨우,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저희가 파이프라인 까는데 막 대략 1.5조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저장 부분에 258억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튜브 트레일러도 마찬가지로 310억 정도밖에 배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막대한 수소를 지하 동굴에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저걸 제대로 저장하려고 하면 기체 방식으로는 저 튜브
파이프라인 까는 비용 정도까지도 사실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액체는 LH 터미널에 스토리지 탱크에 저장돼 있어서 저장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사실 기체보다는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향후 수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정부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를 액체 수소 기반 충전소로 가겠다라는 형태의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한 결과가 이제 수소 충전소 유형 비교에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충전소 설비 면적 대략 뭐 10%도 안 된다. 기체 수소 충전소에 비해. 그렇지만 실제 충전소 면적은 앞에서 두 분 외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거리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충전소 전체 부지는 동일하거나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전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실제 충전소 부지가 줄어들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을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고압 기체수소 충전소는 튜브 트레일러로 기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고압 상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액체수소 충전소는 액체 상태로 대략 2바 정도의 저압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공간 내에 수소하고 산소를 적절히 섞어놓고 불을 붙이면 이 공간이 올라가는 압력이 최대 10바입니다. 사실 10바를 넘어서는 압력, 우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압력이 사실 위험한 겁니다. 액체수소는 대기압 상태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안전이 강조되는 도심 지역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액체수소 한 방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액체수소에 대해서 관심들을 엄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5톤 퍼데이짜리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진행 중이고요. 강원도 삼척, 울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지어서 액체수소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는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저 경기 주변에서도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액체 수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액체 수소 중요한지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액체 수소 사용한다, 사용하는 거 좋지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소사회가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전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제조업 중심 국가고요. 이런 수소 액화 플랜트 또는 수소사에 관련된 각종 기술들에 관련돼서 주도권을 갖고 제조업으로 성장 동력을 삼아야만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까 잘라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에 존재하는 수소 액화 플랜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예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국방, 우주항공, 우주 분야에 활용됐던 것들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부분들이 이 파란색으로 있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수소 액화 플랜트 건설 계획은 굉장히 세계를 사실 리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나중에 액체 수소가 활용이 쭉 늘어나서 실제로 수소 액화 플랜트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목적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상용급 수소 액화 플랜트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소 액화 공정은 세밀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수소를 20바에서 700바까지 압축하는데 대략 1kg 압축하는데 3kW, 실제로는 대략 한 5kW 정도 들어갑니다. 5kWh 정도. 액체로 만드는 데는 대략 10에서 15kWh 정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엔 굉장히 LNG 인수기지가 많은데요. 어차피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화시켜서 가스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냉열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을 대략 20%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결부시키면 우리나라의
그 LNG 인수기 주변에서 대용량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LNG 냉열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수소 액화 기술을 접목시키면 액화 수소의 경쟁력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소 액화 플랜트 개발에 관련된 R&D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년 4월, 실제로는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전체 381억 원, 정부 예산 278억 원을 투입해서 목표는 수소액화 플랜트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요. 이제 확보된 설계 기술을 증빙하기 위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0.5톤 퍼데이 급의 수소액화 플랜트에 들어간 핵심 기자재와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 자체를 개발해서 국산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살펴보면 올해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고요. 3000년도 말에 수소액화 플랜트, 파일럿 플랜트가 완공이 될 거고요. 4000년도부터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냉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 장소는 저희 한국기계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LNG와 LN2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김해에 있는 LNG 극저온 기계기술 인증센터에 설치가 되고 이쪽에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쭉쭉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결론은 뻔하죠. 아시겠지만 제가 액체 수소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LNG를 수입하는 수입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대용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든지요. 그 루트가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냉열을 활용해서 수소를 액화시켜서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이를 도심 지역에 안전한 방법, 저는 액체 상태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운송하기 위한 운송 트레일러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액체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기술 개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전 계획에는 내년까지 액체 수소 충전소 3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위원회에서는 2022년까지 대략 30몇 기 정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술로는 액체수소 기반 충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수소 충전소도 조그만 플랜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플랜트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현재 우리가 수소차는 차에 고압의 기체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액체 수소를 싣고 다니면 언제 기화가 돼서 안전 밸브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승용차 싣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액체 수소를 실은 차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다 기체 수소 기반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 그 다음에 물류 트럭, 선박, 기차, 이런 부분에는 고압 기체 수소를 저장량도 작은데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액체 수소를 싣고 다니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대용량, 버스, 트럭, 다른 모빌리티에는 이 액체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바로 진행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발표는 안 됐지만 BMW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조만간 이 부분 액체 수소를 실제로 싣고 다니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해외 수소 수입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국이 되겠다라는 거대한 원대한 목표를 했는데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국도 작고요, 화석연료 없고요, 재생에너지 소스도 굉장히 작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도 수입을 해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래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그린 수소를 수입해 오는 루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작점들이 현재 자원 부국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현재 자원 부국이 아쉽게도 자원 부국입니다. 여기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요. 저는 그 수입해 오는 방안이 현재 LNG처럼 액체 수소 상태로 수입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해서 쓰는 건 수입해서 쓰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저 위에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을 여기서 창출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사업, 플랜트 사업 사실 예전에 어려웠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수소에 관련된 플랜트, 수소 생산 플랜트, 액화 플랜트, 터미널, LNG 터미널 같은 터미널 플랜트, 그다음에 액체수소 운반선, 이런 부분의 제조업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통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죠. 시행령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1년 내에 나와야 되니까 시행령까지 바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고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법률이 다른 데서도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수소경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8년에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지금 막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플레이 좀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처음 출발하는 사진 보여드린 게 저 때 굉장히 그 공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저 과정을 살펴봤어요. 저 때 대부분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중간 짚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세계 어디보다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는 먼 미래를 위해서 막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약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리딩할 충분한 사실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출발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발 시점에 특히나 안전 문제, 가스안전공사의 역량이 정말 역할이 중요한데요. 안전 문제.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목표로 빨리 나가는 이런 것들은 살짝 자제를 하고요. 정말 신중하게 열심히 해서 저 먼 미래에 있는 수소경제, 저 곳으로 성공적으로 날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 온라인하고는 다르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했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